존경하는 부산 울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경남 도민 여러분, 이 부울경 지역은 우리나라의 민주화와 산업화를 이끌어온 지역입니다. 저는 이 부울경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을 기반으로 해서 세계 최고의 해양 도시, 세계 최고의 첨단 도시로 탈바꿈시키겠습니다. 먼저 지역 총 생산 현재 한 376조 정도가 되는데 약 500조 정도를 1차 목표로 해서 세계적인 그 메가시티로 부울경이 재탄생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지원하겠습니다. 이 메가시티의 성공은 촘촘한 그 교통망과 전략산업 육성에 있습니다. 광역 교통망을 구축해서 이 지역을 1시간 생활권으로 묶고 항만, 공항, 철도가 연계된 물류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아시아 물류 중심지로 발전시키겠습니다. 지역의 경쟁력 있는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이 지역의 대학과 기업 간의 적극적인 협력과 연계로서 혁신 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먼저 이 지역의 가장 수건 사업인 2030년 부산 엑스포를 정부의 총력을 기울여서 확실하게 지원해서 반드시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24시간 운영 체계의 가덕도 신공항과 또 연계 교통 인프라를 신속하게 구축하고 또 부산 국제영화제라든지 게임 전시회 등을 통해서 부산의 문화 콘텐츠로서의 그 위상을 우뚝 서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울산은 세계 최고의 수소 선도 도시로 도약시켜 신산업 중심지로 발전시키겠습니다. 울산은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의 인프라가 있기 때문에 이 수소 산업을 통해서 다양한 수소 모빌리티 클러스터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울산이 지역 경제력에 비추어서 도시철도와 광역철도가 없기 때문에 신속하게 이 교통망을 구축하도록 하고, 이 경남 지역은 이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산업이 전부 지금 도산 위기에 있습니다. 탈원전 폐기로서 제2의 원전 산업 전성기를 만들어내고 조선도 다시 신속하게 회복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진주 사천에 위성, 소재 부품, 발사체 개발 지구 등을 통해서 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하겠습니다. 지역대학에 우주산업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청년 일자리를 네. 창출하겠습니다. 인데요. 그 지출 정부가 돈 쓰는 걸 구조조정을 하고 개혁을 하고, 그러니까 덜 쓰는 거죠. 고정비용을 아끼든지 덜 쓰고 복지 전달 체계를 개혁하면 그걸로 세금을 안 올려도 지금 이 복지 수요를 다 감당할 수 있다라는 이제 주장이신데, 그 지출 구조 조정과 복지 전달 체계를 개혁해서 몇 조 원이나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거는 지금 뭐 몇 조 원이냐라고 해서 할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나라 지금 그 세출 예산이 한 600조 넘는다 하셨잖아요. 지난번에는 560조 이렇게 됐는데 그 중에서 그 세금으로 들어오는 그 세입으로 쓰는 세출이 한 300조가 좀 넘고 그 나머지는 각종 부담금이라든가 보험료, 우리가 무슨 고용보험에서 지출하는 것도 다 예산에 잡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복지재정이라는 것이 이제 200조 또 내년에 210조 정도 이제 되지만 그 복지재정 중에 세금으로서 커버하는 복지재정이 한 절반 정도 되고, 그 다음에 특별회계가 있고, 그리고 이제 기금이 있겠죠. 여러 가지 이제 뭐 연금이라든가 보험이라든가.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말씀하시는 그 복지라는 게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를테면은 취약계층한테 우리가 공공부조라든지 하는 그런 급여로 해주는 부분들을 좀 탄탄하게 하기 위해서 좀 복지 재정을 좀 늘려야 될 수는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노인에 대해서 뭐 수당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수당을 조금 늘려줘야 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지금 세금이라든가 또는 보험료라든가 뭐 여러 가지 공과금이라든지 부담금 이런 걸 다 통해 가지고 조정을 하는데 저는 이겁니다. 복지라고 하는 거는 복지 재정은 네. 어차피 늘 수밖에 예, 없습니다만은 답변은 정리를 좀 그걸 해주시고 꼭, 질문을 해주십시오. 세금하고 바로 연결해 가지고 복지가 이만큼 늘면 세금이 이만큼 늘어야 된다는 그런 뜻은 방금도 이 어르신들 복지, 네네. 또 진짜 이 저소득층 빈곤층 복지 그 부분은 이거는 세금이 조금 늘 수밖에 없겠어요. 늘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데 그거는 그러면 다른 복지를 네. 그러면 줄입니까? 아니요, 그거는 아니죠. 그러나 그럼 우리가 지출구조 결국은 조정이라는 청년- 거는 이를테면은 무슨 뭐 지방 여러 가지 뭐 교육 재정이라나 이런데 여유 재정들을 예. 우리가 좀 긁어 모아 가지고 왜냐하면 앞으로 고령화 때문에 돈 쓸 일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부터 막 증세를 통해 갖고 밀어붙이기 아니요, 시작을 하면 저도 뒷감당이 안 정치도 할수 됩니다. 있다고 균형 있게 그랬었거든요. 만약에 늘려야 되면 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수를 늘려야 되면 예. 간접세와 직접세를 균형 있게 예. 이제 하자는 그럼 말씀입니다. 산업체를 일으켜야 되고요. 산업체와 연결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기업 중심 대학으로 기업과 교육이 강하게 연계된 현실적인 일자리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게 지난번에도 제가 일자리 문제는 수요 공급, 그죠? 일자리의 수요와 공급 말씀을 드렸는데, 뭐 일자리 문제는 이제 그동안 우리가 뭐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규제 완화라든지 또 노동 시장의 그 양극화를 좀 줄인다든지 또 여러 가지 정부 지원을 통해서 성장을 만들어서 일자리를 만들어낸다는 측면이 있는데 일단 이 대학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 대학이 이 지역의 성장 동력이 되려고 그러면 이 대학이 좀 완전히 좀 자율성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동의합니다. 네. 지금 뭐 여러 가지 입시제도 문제 같은 것도 뭐 복잡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홍준표 후보님께서는 그냥 단순하게 그냥 막 정시 100%로 하자. 뭐 이런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뭘 하든지 간에 대학에다가 교육부가 관여하지 못하게 지원은 해주면서 하고 대학 기업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네. 미국이나 중국 같은데. 네. 예. 그렇게 해서 좀 이 4년제 대학에 지금 우리나라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80%로 진학하거든요. 네. 세계 유례가 없습니다. 이 한 2년짜리 그 실업 전문대를 좀 많이 해서 기업이랑 매칭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옛날에 부산대학 같으면 우리나라의 탑5에 들었습니다. 그럼요. 저희가 대학 그런데 갈 때도 지금은 명문대였습니다. 왜 이래 쇠퇴를 합니까? 뭐 첫 번째는 그냥 어떤 선입견으로 무조건 그 수도권 대학과 지방 대학 간의 그 어떤 서열이라든가 차별화 인식이 있고 그 다음에 부산에서 대학을 나와가지고 부산에서 일자리를 얻기가 그전에는 부산 대학을 나와서 서울의 무역회사 이런 데 좋은 직장을 많이 갔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게 지방대학, 수도권 대학 간에 그런 어떤 그 차별화 인식이 있는 데다가 부산에서 대학을 나와서 부산에 있는 일자리를 얻기가 네, 어렵기 때문에 됐습니다. 저는 후보님 말씀대로 그 물류의 그 활동을 열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 그것뿐만이 아니라 대기업들이 지방에 내려와서 첨단 기업이 여기 와서 정주할 수 있는 정주 요건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거 자체도 또 이 초중고등학교 특히 고등학교의 이런 어떤 그 자율적인 좀 운영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뭐 수도권에 살던 사람이 여기 내려와도 전혀 그 그렇습니다. 자식을 키우는데 도움이 예, 된다. 예.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예, 예. 생각합니다. 윤석열 후보께 묻겠습니다. 검찰총장에서 대통령 후보 경선으로 바로 직행하셨는데 지지율이 현재까지는 높게 나옵니다. 왜 지지율이 높게 나온다고 생각합니까? 국민들이 경제 성장이라든가 또 거기에 기반한 복지 이런 모든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들이 기본적으로 법의 지배, 이 헌법 원칙 이런 것에 기반해서 가야 되는데 이 정권이 그게 무너졌기 때문에 그걸 일단 세워놔야 경제도 있고 성장도 있고 복지도 있다. 안보도 있다. 막 그런 것이 아닌가 하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돼서 정치를 여소야대 전국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얼마든지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제가 늘 이 말씀을 뭐 수도 없이 드렸는데 지금 이 민주당도 훌륭한 정치인들이 많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요?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뭐 탈당을 하셨지만 뭐 금태섭 의원 같은 분 있잖아요. 이게 행정권이 바뀌면은 지금 행정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드라이브를 걸고 무도한 짓을 하는 건데 행정권을 놓치게 되면은 저 당 안에서도 합리적인 그런 야당을 하면서 저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저는 대화가 가능하고 그다음에 이 청산이라는 문제를 누구 사람을 타겟으로 해가지고 하는 그런 보복 청산이 아니라 법 질서를 제대로 세워서 하는 시스템에 의해서 법 질서를 세우는 것이지 물론 그거를 결과적으로는 청산이라고 보는 분도 있겠지만 사람을 타겟으로 해서 하면 그건 보복 청산이고 그러면 조국 사건이라든가 지금 이재명 이 아수라 게이트 이렇게 저절로 드러난 거는 그거는 처리해야 되죠. 그러나 누구를 딱 찍어놓고 그 사람 주변을 1년 12달 계속 다 뒤지고 뒤져갖고 찾는다 그러면 그거는 정치 보복이죠. 윤핵관님한테 못 물어봤는데 저는 정말 경제 성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복지 분배보다 경제 성장에 더 비중을 둘 때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에 윤핵관님은 딱 한 가지 성장 정책이다 이러면 뭘 하시겠습니까? 저는 아까 인재라고 그랬습니다. 저는 저도 교육 혁신에 그게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지금 이 생산 함수에 이제 노동과 자본이 들어가서 산출물이 나오는데 이제는 노동과 자본보다는 이 생산 함수를 키워야 되기 때문에 그건 결국은 사람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나라의 주인이 누굽니까? 바로 국민 여러분입니다. 또 우리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당의 주인이 누굽니까? 바로 당원 여러분입니다. 우리 당원이 진짜 주인인 정당으로 확실하게 개혁해서 그 힘으로 정권 교체를 이루고 국민이 주인인 나라 만들어서 부정부패 확실하게 일소하고 정말 그 오만한 이런 권력자가 국민 앞에서 엉뚱한 소리 못하게 국민들이 이런 거로 스트레스 받지 않게 저 윤석열이 확실하게 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